안녕하십니까. 서보혁의 인문학 산책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평화학과 평화운동 두 번째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화학은 책상 앞에서 그리고 책만을 갖고서 하는 연구는 아니죠. 그래서 평화학이 추구하는 연구 방법은 폭력과 평화에 관한 기존 이론들을 비판적으로 독해하는 작업이 포함되지만 또 평화 주제에 직접 관련된 원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연구 목적이나 관련 기준에 의해 분류하고 분석하는 일도 포함되지만 평화학은 그 속성상 참여 관찰이나 행동 연구도 하나의 연구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행동 연구란 가령 고압 송전탑 건설 반대 운동이나 세월호 침몰 진상 규명을 전개하는 단체의 활동에 직접 참여해 그 사건을 연구하는 방법입니다. 일종의 내재적 접근이죠. 참여 관찰도 이와 비슷합니다. 또 프로그램 평가 방법도 있는데요. 인권 정진이나 분쟁 후 평화 구축과 관련한 연구에서는 해당 정부의 특정 정책이나 시민단체의 관련 활동에 초점을 두는 어떤 프로그램, 정책을 평가하는 방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세계적 차원의 평화학 이론, 평화학 연구의 동향을 잠시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한국의 평화학이 무엇이냐, 한국의 평화학이 과연 있느냐, 어디까지 왔느냐,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인가를 놓고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평화학이라는 하는 것은 사실 좀 생소하고 다른 여러 분과 학문에 비해서 그 발달 수준이나 연구 성과가 크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학문 내적인 외적인 이유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먼저 평화학 학문 내적으로 봤을 때 세계적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는 평화학의 연구 동향, 관련 이론, 개념, 연구 방법 등이 한국에서 널리 관심을 받거나 또 그로 인해서 많은 연구 성과가 지금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연구자 개인의 관심사가 부족한 것도 있고, 또 이런 연구를 할 때 관련되는 정부나 기관에서의 연구 지원, 그리고 정치적 상황 등의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평화학이 아직 활발하지 않은 학문 내적인 이유는 학문 외적인, 다시 말해서 정치적인 또는 국제정치적인 현실과도 관련이 있는 것이죠. 그 한가운데 분단 상황 그리고 북한 문제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평화학의 영역과 특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 책 평화학과 평화운동 제2부 1장에 보면은 한국 평화학의 영역과 특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평화학 영역을 설정함에 있어서는 한국의 특수한 환경에서 연유하는 관심사가 평화학의 일반적인 연구 주제와 맞닿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저는 네 가지 한국 평화학의 영역을 설정해 보았는데요. 그것이 생태평화, 민주평화, 연대평화, 통일평화입니다. 이 네 연구 영역은 이상과 같은 두 가지 문제의식을 갖고 설정한 것인데, 생태평화, 민주평화, 연대평화는 한반도 안팎의 특수한 역사적, 정치적 현실이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평화학의 일반적인 연구 주제들이기도 합니다. 그에 비해서 통일평화는 한반도의 특수한 여건과 관심사가 크게 반영된 영역이죠. 그럼에도 통일평화에서 통일이 평화학의 시각에서 다뤄질 때, 또 평화가 통일을 추구하는 한반도에서 상상할 때 그 의미는 특별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통일과 평화가 결합해서 통일평화를 사유할 때 그 의미는 보편성과 특수성이
적절히 융합된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통일평화에 대한 이해는 이 정도로 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연구 영역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태평화인데요. 이것은 생명의 원리, 살림의 철학으로 평화를 사유하고 실천한다는 의미입니다. 현실적으로 생태평화는 인간 집단관, 그리고 인간과 자연 간의 공존, 상생, 지속 가능성에 관심을 갖습니다.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자본주의는 인류를 무한 경쟁으로 내몰고 자연을 무분별하게 착취해 결국 인류의 삶과 자연을 위협하게 이르렀습니다. 나 자신에서부터 우주까지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삶의 전환이 절실한 때가 된 거죠. 우리 기후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윤리적 덕목일 뿐만 아니라 생존의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공존과 공생, 배려와 섬김이라는 공동체적 가치를 중심으로 근대성 너머를 상상하는 일은 그 자체가 새로운 평화론의 내용을 이룰 수 있습니다. 생태평화는 전통적인 평화 연구 영역인 전쟁을 넘어 인간의 소외와 물신화를 초래하는 인간 자신과 자연에 대한 가경의 착취, 파괴에 주목하고 그 극복을 탐구하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둘째, 민주평화입니다. 앞서서 민주적 평화라고 하는 용어를 들어보았습니다. 그러나 민주평화는 민주적 평화와 동일시할 수는 없습니다. 정치학에서 널리 알려져 있는 민주평화론, 민주적 평화에 관한 이론은 민주국가들 사이에는 전쟁을 하지 않고 민주국가와 비민주국가 사이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시각에서 본다면, 이런 시각을 한반도 맥락에 적용한다면 곧 북한 민주화론이 도출되는데요. 이 경우 민주화 프로젝트는, 곧 민주적 평화론은 평화가 아니라 전쟁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민주평화가 성립되지 않고 민주와 평화가 대립하는 꼴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민주평화를 정치적 의미로 한정할 경우 논의는 남북한 체제에 대한 상대적 평가로 나타나 흡수와 배제, 억압과 차별 같은 폭력 문화를 재생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민주평화는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평화 공동체 건설을 위해 필요한 가치, 문화, 제도를 평화주의에 입각해 재구성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날 세계는 세계화, 정보화로 상품과 기술은 물론 사람, 정보 등 거의 모든 것들이 흘러가고 흘러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모순적인 세계화 경영 속에서 민주평화는 우선 차이를 차별로 악화시키지 않고 상호 이해하고 배려하는 특성을 전제로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대내적으로 여성, 장애인, 아동, 노동자는 물론 다문화 사회를 구성하는 조선족, 탈북민, 외국인 노동자,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과 멸시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비민주적 반인권적 태도를 갖고 통일을 이뤄낼 수 있을지는 대단히 의문이죠. 말하자면 민주평화는 시민들 사이에 인권의식이 높고 사회 전반적으로 인권이 제도화되어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편적으로 보장하는 상태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려면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각별한 보호와 이들의 능력 배양이 요청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민주평화는 다른 한편으로 사회정의를 충분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설정한 4가지 한국평화학의 연구 영역 중에 하나로서 연대평화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대는 공통의 목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 사이의 협력과 우애를 말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크게 2가지 의미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평화를 실현하는 데 관련되는 가치와 지혜들의 상호 연관, 상호 의존을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들 사이의 협력, 우애, 네트워킹을 의미하는 거죠. 오늘날 한반도는 민족주의와 세계주의가 격렬하게 부딪히는 현장입니다. 한반도는 많은 제3세계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상처받고 뒤틀린 민족주의 정서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한반도는
지난 20세기를 거치면서 전 지구적 변화상을 겪어왔고, 또 이를 고려하지 않고서는 우리 한반도에서 평화, 그리고 세계사적 의미의 평화를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만큼 한반도에는 다양한 정향과 복잡한 욕망이 존재하고, 그것이 야기하는 갈등과 혼란도 만만치 않지요. 그런데 동아시아에서는 지금까지도 식민주의, 군사주의, 성장주의, 권위주의의 경험은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권력의 필요에 의해 재구성되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 유산 또는 현실적인 재현의 정치가 권력 정치와 맞물릴 때 동아시아는 경제 성장과 군비 경쟁이 세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그러나 모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이런 점에서 한반도 평화와 동아시아 평화의 연대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한국의 민주화 산업화가 동아시아의 미래에 주는 의미가 적지 않고, 동시에 동아시아 한반도의 분단 정전 체제가 동아시아 대분단 체제의 극복 과정에서 차지하는 위상 또한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남북한은 동아시아 평화를 추구하는 세력과 연대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한반도 평화가 세계 평화의 일부로서 연대하는 가장 유력한 길은 동아시아 평화에 기여하는 일입니다. 사실 이것은 안중근 선생님이 일찍이 갈파했던 문제죠. 연대 평화는 또 한반도 안과 밖의 여러 행위자들의 소통과 협력으로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협력을 극대화하는 전략적인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연대 평화는 한반도 평화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지역 평화, 그리고 세계 평화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장려하는 데 유용한 관심 영역입니다. 이 세 평화와 통일 평화를 합쳐서 저는 한국 평화학이 추구해 나가야 될 4가지 연구 영역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연구 영역을 우리가 추구해 나가면서 한국 평화학이 어떤 특징인지를 고려해야만 한국 평화학이 한반도 평화 정책에 기여하고 세계 평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그 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 평화를 민족의 통일 문제로 환원하는 것은 민족 내부에 존재하는 각양의 불의와 불평등 문제 등 한반도에 존재하는 복합적인 비평화 문제를 관과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더구나 한반도의 바람직한 미래로서 통일 평화는 세계 보편 가치의 조화로운 실현의 바탕을 두고 상상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국제사회의 협력이 필요하며 동아시아 평화와 소통하는 과정에서 추진할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반도에서 평화하기를 한다는 것은 민족 재결합 또는 민족주의의 구현으로서 통일 문제를 보는 그런 한계적 사고를 넘어선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한편 한국 평화학을 한반도의 역사, 문화, 정치를 사소하게 여기고 평화학의 일반 이론을 기계적으로 적용하거나 그것을 증명하는 식의 접근은 평화학의 생명력과 포용력을 스스로 배척하는 태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권은 보편적 가치이자 세계 공통의 언어이지만 인권의 실체는 시대와 문화권과 소망하는 사람들에 따라 그 색깔,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 다양성을 관통하고 포괄할 때 인권이 더 풍성해지듯이 평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위에서 생태평화, 민주평화, 연대평화를 한반도 평화 연구의 영역으로 설정한 것도 그것들이 평화 일반의 공통 범주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한반도에서 그런 영역들을 고양하고 실현할 가치가 크기 때문이죠. 생태평화, 민주평화, 연대평화, 그리고 통일평화는 각각 고유의 영역을 갖고 있지만 상호 유기적으로 관련을 맺으며 진화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는 반드시 통일을 통과해야 하고, 그것은 한반도 모든 구성원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누리는 공동체 건설의 출발점입니다. 통일이 비록 현실에서는 커다란 우선 과제이지만 평화의 시각에서는 한반도형 소극적 평화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통일 이후 인간다운 삶의 조건과 사유의 보장,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등, 나아가 사람과 자연의 균형적 관계를 추구하는 과정이 한반도형 적극적 평화를 구축하는 길입니다.
이들 네 가지 한국평화학의 연구 영역은 상대적으로 아직까지 덜 관심을 받을 수 있겠지만은 통일 이후에는 정치적 의미에서의 통일입니다. 그 이후에는 통일평화의 주요 콘텐츠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오창익입니다. 인권연대는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사양하고 오로지 시민의 참여로만 운영하는 100% 순도의 민간 인권단체입니다. 1999년 창립 이래 한눈 팔지 않고 오로지 인권운동에만 매진해 왔습니다. 인권연대 회원으로 참여해주세요. 인권연대 회원이 늘어나면 그만큼 인권연대 활동도 풍부해지고 활발해집니다. 인권연대 회원 가입은 인권연대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럼 이와 같은 한국평화학의 과제 그리고 연구 영역 특징을 바탕으로 해서 평화학 일반의 문제와 한반도 특유의 문제가 공존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국의 평화학이 이런 보편 특수성을 어떻게 추구해 나갈 수 있느냐, 이 한국 평화학의 방향과 과제를 또 네 가지로 제가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한국 평화학의 정체성 확립입니다. 이 말은 되게 좀 모호하고 불분명해 보이는데요. 앞서서 평화학이 비판적이고 윤리적이고 실천적인 학문이고 초학제적인 융합 학문이라고 했고 윤리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이 평화학 연구가 아직 걸음마 단계이고 각각의 분과학문, 예를 들어서 정치학이나 인류학이나 문학이나 철학이나 이런 분과학문에서 조금씩 평화를 논의하다 보니까 이 평화학이 하나의 학문 체계로서 확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과학문에서 평화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나 그 평화학을 논의하는 것의 합이 평화학이지 않느냐, 또는 인문학과 사회학이 손을 잡아서 평화학을 만들어 가자, 이런 논의가 있을 수 있는데, 평화학은 고유의 학문 체계를 갖추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자체의 여러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평화학은 융합 학문으로서의 정체성만이 아니라 비판의식과 윤리의식도 갖고 있죠. 그리고 물리적, 구조적, 문화적 폭력과 그 재생산 구조에 대한 객관적 분석, 그리고 평화학은 평화운동과 평화교육과 상호 밀접한 협력관계에 의해서 서로 발전해 나갑니다. 그리고 갈등을 평화적으로 전환하는 연구도 주요한 연구 과제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평화학은 분과학문의 합이 아니라 존재하는 폭력의 종식과 잠재적인 폭력의 예방, 그리고 지속가능한 평화 구축을 그 목표로 하고 그 정량으로 하고 있고, 여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연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력 예방과 평화 구축과 관련된 다차원의 문제들에 대한 객관적 분석을 통해서 평화 구축을 지향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까지 널리 확산되어 있지 않고 이해가 뚜렷하지 않는 평화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한국 평화학이 무엇이고 무엇을 할 수 있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추상적으로 보여도 보다 효과적이고 의미 있는 평화학을 전개해 나가는 그 출발이라는 의미에서 한국 평화학의 첫 번째 과제로 제시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과제로 폭력 연구와 평화 연구를 결합하는 것을 들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평화는 폭력을 전제로 하고 있고, 따라서 평화 구축을 연구하는 평화학은 폭력의 현실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분석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폭력에 대한 현상적 연구는 평화학의 일부라 할 수 있으나 본질적인 폭력 연구는 더 깊은 연구를 필요로 합니다. 가장 쉽게 예를 들을 수 있는 사회 폭력을 예로 들어보죠. 한 사회 내에서 연간 폭력이 유형별로 몇 건, 도합 몇 건, 신형 폭력 유형이 무엇, 해에 대한 대책이 무엇, 이런 식의 논의는 현상적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내용도 대정역법을 넘어서지 못할 것입니다. 사실 이런 연구는 평화학이라기보다는 범죄학 또는 형사학의
가깝습니다. 폭력 유형을 피해자 입장에서 파악하고 그 원인을 사회구조적 차원까지 다루고 그 극복 방향을 평화주의 시각에서 인권 증진의 방향에서 다룰 때 이를 평화학적 접근이라 할 수 있겠죠. 현상적 차원의 폭력 연구를 구조적 차원으로 발전시키지 못하면 평화 연구는 사회구조적 지지가 없는 윤리적 호소나 처벌 위주의 접근에 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학은 윤리적 성격을 갖고 있지만은 윤리학을 넘는 포괄적인 연구 분야이다. 그리고 평화학은 그 출발을 폭력에 대한 깊이 있는 그리고 사회구조적인 연구에서 출발한다. 그래서 폭력 연구와 평화 연구는 상호 보완적으로 이루어진다. 두 연구를 적극적 차원에서 결합시킬 때 평화학의 본질을 반영하고 평화학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사실 모든 문화에는 폭력과 평화 두 가지 요소가 공존하고 있죠. 평화는 문화 상대주의 시각에서 그 가치가 축소되지 않고 그 반대로 절대주의적 시각에서 문화를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평화는 모든 문화를 관통해 추구할 보편 가치이죠. 동시에 특정 문화에 있는 폭력과 평화 요소들과 관계 지으면서 다양한 색깔의 평화를 그려내는 것이 평화학입니다. 한국에서 평화 연구와 폭력 연구가 별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한국 평화학의 현주소를 말해줍니다. 그러나 두 종류의 연구 중 폭력 연구가 아직은 더 많아 보입니다. 북한의 도발, 분단, 우리 사회에서 많은 국가 폭력, 그리고 인권 침해. 이런 현상은 평화 연구 진영의 작은 규모도 문제지만 한국 사회의 복잡한 현실, 역사적 유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현상을 긍정적으로 보면 평화 연구와 폭력 연구를 결합시켜 한국 평화학의 밑바탕을 다지는 의의가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한국 평화학의 과제로 인본주의와 생태주의의 만남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평화를 인간들 사이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주, 자연과 연결짓는 작업이죠. 평화를 소극적으로 정의하든 적극적으로 정의하든 평화학이 다루는 기본 영역은 거의가 다 사람과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소극적 평화가 그렇고 적극적 평화 역시 인간과 자연의 문제를 제외하면 대부분 사람들 사이의 문제입니다. 평화학이 그러나 인간 중심주의를 극복해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의 시대적 과제, 기후변화, 지구, 인류의 생존 문제, 그리고 인간 중심주의가 갖고 있는 편협성 등을 고려할 때 평화학은 인간들 사이에 또 인간 각자의 평화를 추구하지만은 그 궁극적인 지향과 그 논의 범위에 우주, 자연과의 관계를 포함시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철학적 측면에서 보면 이 문제를 인간이 지구를 지배해온 생물이지만 인간이 지구상 유일한 존재가 아니고 인간 외의 생물과 공생하지 않으면 인간의 생존도 불안하다는 깨달음에서 출발합니다. 인본주의와 생태주의의 만남. 그러므로 평화학이 전쟁 방지로 자신의 임무를 국한시키거나 무한 성장을 명분으로 자연 파괴에 무관심하다면 평화학의 존재 이유는 근본적인 도전에 직면할 것입니다. 생태균형의 원리와 그 파괴에 대한 자연의 반응, 유명한 책 제목이지만 자연의 역습, 환경 저항, 그리고 침묵하는 봄, 이런 것들에 대한 관찰은 평화학을 생태 분야로 확장시키는 데 기여했습니다. 생태 평화론이 그것이죠. 생태 평화론은 지속 가능한 발전의 내용과 조건을 제공합니다. 이것은 인류 공통의 세계적 차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 한반도 그리고 통일 평화를 추구하는 한반도의 미래를 생각할 때 한국 평화학이 추구해야 될 주요 연구 과제이고, 이를 위해서 인본주의와 생태주의가 평화학 안에서 서로 만나야 한다는 것이죠. 앞서 소개해드린 대표적인 평화학자 요한 갈퉁은 자신의 주요 저작인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제3부 발전 이론에서 폭력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폭력이란 인간의 기본적 필요, 더 일반적으로 생명에 대한 피할 수 있는 모욕이라고 정의한 바 있습니다. 피할 수 있는 모욕.
갈등은 자연 공간에서 직접 폭력은 적자 생존, 구조적 폭력은 환경 파괴, 직접적 평화는 상호 원조와 협력, 구조적 평화는 인간 중심적이지 않은 생태 평화로 파악한 바 있습니다. 갈등이 서구의 인권관을 인간 중심주의라고 비판하고 인권의 생태 문제를 연관시킨 것도 그의 생태 평화론과 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미 박명수, 장일순, 김재하 등과 같은 실천적 생태 연구자들이 한국의 토착 사상을 바탕으로 생태 평화론을 제시해 오고 있고, 현실적으로 생명농업, 생협운동과 같은 생태사회운동이 번지고 있는 것은 한국 생태평화학의 전망을 밝게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평화학의 연구과제로서 통일평화론, 한반도발 평화학의 핵심 과제로 제기하는 바입니다. 많은 학문이 그렇지만 근대화와 세계화의 파도에 직면하여 평화 문제도 서구의 패러다임이 그대로 도입되어 평화학의 알파와 오메가를 구성해 왔습니다. 분단 정전 체제 하에 한반도에 알맞은 평화학, 한반도에서 출발하는 평화학이 필요하고 그 가능성이 풍부한데도 한국의 평화학은 여전히 서구의 이론과 시각을 그대로 수입하고 소개하는 데 머물러 있습니다. 한반도의 특수 상황인 분단 문제를 아우르면서 평화학을 정립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특수 문제인 분단 문제를 어떻게 보편 논리인 평화학에 입각하여 하나의 체계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름하여 통일평화론의 가능성입니다. 사실 제가 속해 있는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수년간 머리를 싸매고 있습니다. 기존 통일론은 남북 간 혹은 정권마다 그 양상은 달라도 민족주의, 국가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또 기존 통일론에서 평화는 주로 수단이나 절차로 간주되어 왔죠. 평화적 통일이라는 말로. 기존 통일론은 또 남북 간 체제 경쟁에 덫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우리 사회 내 세대 간 통일의식의 차이도 반영하지 못하고 국제사회를 지지를 얻는데도 한계를 노정해 왔습니다. 한편 분단 정전 체제의 맥락에서 기존의 평화 논의는 주로 북한의 위협을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와 같은 전략 연구, 안보 연구가 주도해 왔던 거죠. 그러나 이상 기존의 통일론과 평화론은 각각 분단 정전 체제의 일부를 강조함으로써 한반도 문제에 대한 온전한 접근의 한계를 보여왔습니다. 이 두 한계를 묶어내는 새로운 이론, 곧 통일평화론이 정립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통일평화론에서 평화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목표이고 과정입니다. 통일은 평화적으로 달성해야 하는 동시에 한반도 전역에 평화가 구현되는 과정을 밟아 결국 평화 공동체를 추구하는 것이죠. 이때 지향하는 평화는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를 다 포함하고 있고 단계에 따라서 이 둘 사이의 경중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다시 갈등의 어법을 빌려 말한다면 통일평화론에서 통일은 적극적 통일을 포함합니다. 통일이 평화주의의 영향을 물씬 받은 결과이죠. 기존의 통일론과 완전히 다른 접근입니다. 대개 통일을 분단 정전 체제의 극복으로 말해왔지만 통일평화는 통일의 정향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간단히 말해 기존 통일론은 통일을 어떻게 할 것이냐, 통일 국가의 권력상은 어떻게 되느냐, 북한을 어떻게 다룰 거냐, 이렇게 주로 접근해 왔던 것이죠. 그런데 통일평화론을 통일되고 나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이냐, 통일 한반도가 어떠한 미래를 그리고 있느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달리 보면 한반도에서 평화는 통일을 통과하되 통일에 그치지 않는 지속가능한 평화를 밟아간다는 것이죠. 이때 통일은 평화와 대립하거나 선후의 관계에 있지 않고 형식과 내용의 관계에 가깝다 할 수 있겠습니다. 통일평화론은 통일론과 평화론의 결합, 구체적으로 한반도의 특수성과 세계 보편성을 결합하는 이론화 작업이자 그런 담론의 합의를 실천으로 구현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통일평화를 달성할 내적 에너지와 외적 지지를 함께 극대화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통일 평화를 가로막고 있는 현재의 분단 정전 체제, 달리 말해서 분단 폭력론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겠습니다. 이것이 한반도 평화 연구가 한반도에 존재하는 폭력에 대한 구조적, 포괄적 연구를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는 한국의 평화 연구는 결국 우리가 통일을 통해서 평화를 한반도 전역에서 수립해 나갈 때 어떠한 국가상을 그리느냐, 소위 평화국가론을 확립할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부 진보적인 학자와 시민사회에서는 참여연대에서 이런 논의를 몇 년 전에 해왔는데 지금 좀 정체 상태에 있습니다. 이상 5가지 한국에서 평화학이 자리 잡아가는 과정에서 답해야 될 과제를 제시했는데요. 이들 과제는 물론 간단치 않고 묵직한 주제들입니다. 이들 주제들은 한국의 평화학 정립에 우선되는 과제들이지 그 전제는 아닙니다. 평화학을 한다고 자신을 규정하는 연구자들이 위와 같은 주제를 서로 만나고 현장에서 실천하는 사람들과 소통을 넓혀나갈 때 그 답을 찾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도처에서 시대의 불행을 보여주는 징후들이 제각각 드러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 너머를 상상하고 실현 가능한 길을 마련하는 길이 평화학도의 소임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학교에서, 연구실에서 연구자, 학자들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평화학의 길을 평화운동가 그리고 평화를 소망하는 시민들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장이 사회 곳곳에서 마련되기를 희망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화학과 평화운동 2번째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발장은행의 대표를 맡고 있는 홍세화입니다. 200만원, 300만원 벌금을 내지 못해 감옥에 갇히는 분이 매년 4만 명이 넘습니다. 장발장은행은 이분들에게 무이자 무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발장은행을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로 모든 게 엉망으로 치닫는 듯한 세상입니다마는 스스로 아름다워지는 데에 경연쩍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